2024년 10월 30일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3분기 연속 매출 하락, 전 세계 동일 매장 매출이 7%나 무너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내 방문객이 10%나 줄었다는 사실이었죠. 세계 최대 커피 제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커피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2024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총 매출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약 12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4%나 곤두박질 쳤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였죠. 시장 전문가들은 매출 약 13조 원에 주당 순이익 1.035달러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그 기대를 크게 밑돌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핵심 시장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타벅스 전체 매장의 61%가 집중된 이 두 나라에서 고객들이 등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북미 지역에서는 동일 매장 매출이 6%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10%나 감소했다는 뜻이거든요. 객단가가 4% 올랐는데도 방문객 감소를 막지 못한 겁니다. 중국 시장은 더 비참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무려 14%나 추락했으니까요. 객단가와 방문객이 각각 8%, 6%씩 동반 하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스타벅스 측은 중국 경기 둔화와 현지 커피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루이싱 커피 같은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스타벅스는 지난해 중국 매출 1위 자리를 내줘야 했거든요.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스타벅스 경영진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2025 회계연도 실적 전망을 아예 철회해버린 겁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인 레이철 루게리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죠. 사업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질지 예측조차 못하겠다는 백기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객을 겨냥하지 못한 투자였습니다. 스타벅스는 공식 성명에서 인정했어요. 고객을 겨냥하지 못한 투자를 단행한 데다 방문객도 줄며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얻게 됐다고 말이죠.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고객들이 원하는 건 제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스타벅스의 위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한국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 컴퍼니의 경우를 보면 2021년에 영업이익률이 10%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3분기 기준으로는 6.2%까지 떨어졌어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남는 돈은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2021년 최대 영업이익이 약 2,393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200억 원대로 급감했고 2023년에도 1,198억 원에 그쳤습니다. 절박해진 스타벅스 이사회는 2024년 8월 13일 폭탄 선언을 합니다. 락스만 나라시만 최고 경영자를 불과 17개월 만에 전격 해임한 겁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브라이언 니콜을 영입했죠. 니콜이 치폴레 최고 경영자로 재임하는 동안 회사 주가는 무려 800%나 폭등했습니다. 이익은 7배 증가했고요. 스타벅스는 그에게 취임 첫 해 보상액만 약 1,5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 거액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니콜 영입 소식이 발표되자 월스트리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스타벅스 주가가 하루 만에 24.5%나 폭등한 겁니다. 1992년 상장 이래 최대 1일 상승률이었죠. 하루 만에 불어난 시가총액만 약 27조 원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니콜을 잃게 된 치폴레 주가는 7.5% 급락했고요. 시장은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브라이언 니콜만이 무너지는 스타벅스를 구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니콜이 맞닥뜨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9월 9일 공식 취임한 그는 첫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략을 바꿔야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요. 백투 스타벅스라는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에드워드 존스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야브루는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 앞으로 몇 분기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죠. 숫자로만 보면 스타벅스는 여전히 거대합니다. 전 세계 3만 8천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연 매출은 약 50조 원에 육박하니까요. 하지만 그 거대한 몸집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매장은 계속 늘어나는데 한 매장당 수익성은 추락하고 있거든요.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고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결국 남는 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미 스타벅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격만 비싸고 맛은 예전 같지 않다. 직원들은 정신없이 바쁜데 고객은 방치된다. 차라리 편의점 커피를 마시겠다는 반응들이죠. 한 20년 차 스타벅스 직원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좋은 직장이었으나 현재는 영혼 없는 패스트푸드 제국으로 변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항상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타벅스는 전 세계 커피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절대 강자였으니까요. 그들의 화려했던 전성기를 돌아보면 지금의 몰락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이야기는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애틀의 작은 원두 판매점에 불과했던 스타벅스를 한 남자가 약 44억 원에 인수합니다. 바로 하워드 슈츠였죠.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 출신인 그는 제록스 영업사원에서 커피 기계 세일즈맨으로 전직했다가 우연히 스타벅스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에서 운명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되죠. 밀라노의 에스프레소 바에서 슐츠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리스타와 손님들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커피를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이었죠.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미국에 그대로 옮겨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스타벅스 창업자들은 슐츠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원두 판매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이었으니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실망한 슐츠는 1985년 스타벅스를 떠나 자신만의 커피 체인 일 지오날레를 창업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42명을 찾아다녔고 그중 217명에게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약 18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놀랍게도 일 지오날레는 불과 2년 만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슐츠의 비전이 옳았던 겁니다. 그리고 1987년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회사를 팔겠다고요. 슐츠는 즉시 투자자들을 설득해 $380를 모았고 스타벅스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매장은 겨우 6곳이었어요. 하지만 슐츠에게는 확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개념이 바로 제3의 공간이었습니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세 번째 장소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당시 미국인들은 50센트면 살 수 있는 인스턴트 커피에 익숙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한 잔에 몇 달러씩 하는 고급 커피를 사 먹을까요? 투자자들조차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슐츠는 자신 있게 말했죠. 사람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경험을 소비할 겁니다. 라고요.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1992년 스타벅스는 나스닥에 상장했고 당시 매장 수는 165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신화의 시작이었어요. 1992년부터 2000년까지 8년 동안 스타벅스는 연평균 49%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매년 매출이 거의 절반씩 늘어난 겁니다. 2000년에는 전 세계 15개국에 2800개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죠. 해외 진출도 순조로웠습니다. 1995년 일본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한국과 중국에 동시에 진출했어요. 특히 차 문화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스타벅스는 성공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서는 하루에 1개에서 2개씩 매장이 늘어났을 정도였으니까요. 슐츠가 스타벅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2018년 기준으로 스타벅스는 77개국에 2만 8천 개 매장을 보유한 거대 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주가였습니다. 1992년 상장 이후 슐츠가 2018년 퇴임할 때까지 스타벅스 주가는
무려 21,000%나 상승했습니다. 상장 당시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6년 뒤에는 2억 1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월스트리트는 스타벅스를 기적의 성장주라고 불렀습니다.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직원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슐츠는 직원들을 파트너라고 부르며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했어요. 1988년 민간기업 최초로 파트타임 직원에게까지 건강보험을 제공했습니다. 1991년에는 모든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주기 시작했죠. 주가가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들도 목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한 매장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타벅스는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무대였다고요. 이런 파격적인 처우 덕분에 스타벅스의 직원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다른 소매점들이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골머리를 앓을 때 스타벅스 직원들은 오래 머물렀죠. 그리고 이들은 고객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단순히 커피를 건네는 게 아니라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고 취향을 파악했어요. 손님들은 스타벅스에 가면 마치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광고비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슐츠는 우리의 마케팅은 고객 경험 그 자체라고 말했죠. 실제로 스타벅스는 단 한 번의 브랜드 광고 없이도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입소문만으로요. 한 잔의 커피를 마신 고객이 감동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월 평균 18회 방문하는 단골 고객이 수천만 명에 달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매장 디자인도 철저하게 계산됐습니다. 모든 스타벅스는 비슷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있었어요. 편안한 소파, 적당한 조명, 은은하게 흐르는 재즈 음악까지 모든 것이 고객이 오래 머물도록 설계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장에 기와를 얹고 한글 간판을 달아 현지화에 성공했죠. 중국에서도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매장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커피 품질 관리는 거의 광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매장에서든 똑같은 맛을 내도록 했거든요. 원두 로스팅부터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 우유 스티밍 온도까지 모든 게 매뉴화됐습니다. 바리스타들은 수백 시간의 교육을 받았고요. 고객들은 믿고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이든 서울이든 상하이든 스타벅스는 스타벅스였으니까요. 2000년대 중반 스타벅스는 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타벅스 컵을 들고 다니는 건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됐죠. 별다방이라는 애칭으로 불렸고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마다 스타벅스로 몰려들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은 중요한 미팅을 스타벅스에서 잡았고요.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스타벅스를 21세기 가장 성공한 브랜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경영학 교과서에는 스타벅스의 성공 사례가 실렸고 전 세계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스타벅스를 연구했죠. 하워드 슐츠는 시대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수많은 기업가들이 그를 롤모델로 삼았어요. 누가 이 완벽해 보이는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시작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였죠. 전 세계가 멈춰섰고 스타벅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매장이 문을 닫았고 남은 매장들은 테이크아웃만 허용됐어요. 제3의 공간이라는 핵심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코로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스타벅스의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였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팬데믹 동안 스타벅스는 생존을 위해 모바일 주문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사이렌 오더로 미리 주문하고 매장에서 필요만 하는 시스템이었죠. 처음에는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주문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넘어서자 매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픽업대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음료 컵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매장에 직접 온 고객들은 카운터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모바일 주문이 우선 처리됐거든요. 한 고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장에 왔는데 20분을 기다렸다. 직원들은 계속 모바일 주문만 만들고 있었다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바리스타들의 번아웃이었습니다. 모바일 주문은 고객들이 집에서 여유롭게 옵션을 추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잔에 13개, 심지어 33개까지 옵션을 넣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바나나 5개 추가, 카라멜 드리즘 휴가, 휘핑크림 추가, 얼음 추가,
시럽 7퍼프 추가까지요. SNS에서는 스타벅스 시크릿 메뉴가 유행했고 사람들은 따토 복잡한 주문을 자랑했습니다. 한 바리스타는 트위터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라며 13개 옵션이 적힌 주문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50개 토핑을 추가한 주문을 받았다. 모바일로 주문하는 고객들은 1분 만에 음료가 나올 거라고 기대한다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바리스타는 최선을 다해 빨리 처리하려 하지만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따지는 고객이 너무 많다고 말했죠. 그런데 스타벅스 본사는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바일 주문을 더 밀어붙였어요. 매장 운영 효율이 높아진다고 판단했거든요. 실제로 계산대 앞에 서서 주문받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바리스타들은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스타벅스의 경우 코로나 이후 매장당 근무 인원이 대폭 줄었는데 주문량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남은 직원들만 갈려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더 큰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루이싱 커피라는 로컬 브랜드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루이싱은 2020년 회계 부정으로 나스닥에서 퇴출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오히려 맹렬히 확장했어요. 2020년 4천여 개였던 매장이 2024년에는 3만 개에 육박했습니다. 가격은 스타벅스의 절반 수준이었고 100% 앱 주문 시스템으로 무장했죠. 스타벅스가 과연 이 맹공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차판다라는 차 전문 브랜드도 스타벅스보다 더 많은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화의 본고장, 중국에서 커피 브랜드가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스타벅스는 가격 할인으로 맞섰지만 이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는 결과를 낳았어요. 한때 중국 시장의 제왕이었던 스타벅스는 2023년 중국 커피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루이싱에게 내줬습니다. 이때 스타벅스 경영진이 내린 판단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공격적인 매장 확장을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만 매년 100개 이상의 매장을 새로 열었어요. 문제는 핵심 상권에 집중하다 보니 임대료가 폭등했다는 겁니다. 매장은 늘어나는데 한 매장당 수익성은 계속 떨어졌죠. 2022년에는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여름 프로모션으로 나눠준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에 나섰고 스타벅스는 100만 개 이상을 공식 리콜했어요. 이 과정에서 400억 원 이상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타격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였죠. 믿고 마시던 스타벅스가 이럴 수 있나는 배신감이 소비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원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기후와 주요 생산국의 정치적 불안 때문이었어요. 한국 스타벅스의 매출 원가 비중은 2017년 44.5%에서 2020년 46.4%로 올랐습니다. 2023년에는 49.1%까지 치솟았죠. 매출의 절반이 원가로 나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운송비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됐어요. 직원들의 이탈도 가속화됐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스타벅스 직원 이직률이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팬데믹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업무 강도는 배로 늘었는데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2021년 굿즈 행사 때는 매장 인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본사 방침에 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20년 차 직원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좋은 직장이었으나 현재는 영혼 없는 패스트푸드 제국으로 변했다고요. 직원 수가 줄어들자 남은 이들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바리스타이면서 동시에 캐셔이고 청소 담당자였죠. 번아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서비스 품질도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신입 직원들이 늘어났거든요. 한 고객은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커피 맛이 매장별로 너무 차이가 크다. 이상한 커피를 받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맛을 자랑하던 스타벅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무너진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매장 분위기였습니다. 제3의 공간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스타벅스 매장은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시끄러운 픽업 센터가 돼버렸습니다. 모바일 주문한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면서 매장은 항상 어수선했죠.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가격만 비싸고 맛은 예전 같지 않다. 직원들은 정신없이 바쁜데 고객은 방치된다. 차라리 편의점 커피를 마시겠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스타벅스는 더 이상 힙한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싸고 불편한 곳이라는 인식이 퍼졌죠. 미국에서는 2025년 1월 새로운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주문하지 않으면 매장과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매장 개방 정책이 7년 만에 폐지된 겁니다. 한때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공간이 이제는 주문 고객만의 전유물이 됐습니다. 제3의 공간이라는 철학은 완전히 포기된 셈이었죠. 이 모든 변화의 근본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스타벅스가 효율과 수익에만 집중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워드 슐츠가 그토록 강조했던 사람 중심의 가치, 경험을 파는 브랜드라는 정체성이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차가운 숫자와 실적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이언 니콜은 과연 스타벅스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가 내놓은 해법은 명확했습니다. Back to 스타벅스, 즉 본래의 스타벅스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2024년 9월 10일 취임 직후 발표한 공개 서한에서 니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원래의 스타벅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라졌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라고요. 그의 전략은 크게 4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제3의 공간 회복이었습니다. 미국 일부 매장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좌석을 대폭 늘리고 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도자기 머그잔에 커피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부활시켰죠. 바리스타가 고객 이름을 직접 컵에 적어주는 방식까지 돌아왔습니다. 한때 스타벅스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따뜻함을 되찾으려는 시도였어요. 둘째는 모바일 주문 시스템 개선입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이 문제에 니콜은 과감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픽업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오전 9시에 마시고 싶다면 8시 50분 픽업으로 예약하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주문이 몰리는 걸 막을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분산됩니다. 또한 모바일 주문 동선과 매장 주문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에스프레소 바를 도입했어요. 셋째는 메뉴 단순화였습니다. 니콜은 2025년 말까지 제공 품목의 30%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기가 낮은 메뉴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핵심 커피 품질에 집중하겠다는 거였죠. 바리스타가 음료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워크스테이션도 도입했습니다. 목표는 매장 주문 고객의 대기 시간을 4분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넷째는 구조조정이었습니다. 2025년 1월 니콜은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어요. 본사 직원 약 1,100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니콜은 성명을 통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계층과 중복을 제거해 더 작고 민첩한 팀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복잡성 감소가 목표라는 거였어요. 과연 이 과감한 결단이 효과를 발휘할까요? 월스트리트는 환호했습니다. 니콜 영입 소식이 발표된 날 스타벅스 주가는 24.5%나 급등했죠.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앞다퉈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도이치뱅크와 스티펠 니콜라스는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각각 118달러와 110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JP 모건 애널리스트는 브라이언은 치폴레에서 경이로운 일을 해냈다. 하워드 슐츠가 복귀하는 것 말고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니콜 취임 이후 몇 달간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24년 11월 이후 주가가 13% 이상 올랐는데 같은 기간 SP 지수는 2% 미만 상승에 그쳤거든요. 시장조사업체 플레이서.ai는 최근 스타벅스 방문자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백투 스타벅스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니콜이 넘어야 할 산은 에베레스트 수준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규모의 차이였어요. 치폴레의 연매출은 스타벅스의 분기 매출 수준입니다. 치폴레는 약 3,500개 매장을 주로 미국에서 운영했지만 스타벅스는
전 세계 3만 8천 개 매장을 관리해야 하죠. 덩치가 10배 이상 큰 조직을 돌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국 시장도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루이싱 커피는 계속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차판다 같은 로컬 브랜드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요. JP 모건 애널리스트는 니콜이 KFC 모회사인 얌 브랜즈에 있을 때 중국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경험을 들어 스타벅스 중국 사업도 분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험을 격리시키자는 거죠. 하지만 이는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습니다. 금리 환경도 악재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5년까지 높은 금리가 유지된다면 니콜의 턴아웃 전략 실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매장 리뉴얼과 시스템 개선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차입 비용이 높으면 부담이 커지니까요. 직원들의 사기도 문제입니다. 1,100명이나 해고했는데 남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 업계 전문가는 니콜이 치폴레에서 겪었던 문제인 가격 인상과 직원 불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1억 달 몸값의 신임 사장도 밋밋한 스타벅스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평가했죠. 월가는 앞으로 2분기에서 4분기 안에 명확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성공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는 $8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어요. 반대로 성공한다면 2027년 말까지 목표가 $136도 달성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니콜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스타벅스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효율만 추구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죠. 하워드 슐츠가 그토록 강조했던 사람 중심의 가치, 경험을 파는 브랜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걸까요? 스타벅스의 몰락은 모든 기업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성공한 기업이라도 본질을 잃으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고객보다 숫자를 우선시하고 직원보다 효율을 중시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브라이언 니콜의 도전이 성공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스타벅스가 다시 일어서려면 단순히 전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영혼을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벅스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늦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